고아라고 구박하던 며느리가 내 딸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며느리가 만든 김치찌개 냄새를 맡으며 숟가락을 들었다. 왠지 모를 불편함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왔다. 젓가락질을 하는 며느리의 손가락 마디가 유독 눈에 들어오더니 심장이 조여드는 것만 같았다. 이상하네.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다. 아들 녀석은 신문만 보고 있고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릇이 싱크대에 부딪히는 소리가 낯설게 울렸다. 분명 매일 듣던 소린데 오늘따라 귓전을 맴돌며 떠나질 않는다. 며느리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다. 아들이 데려온 며느리는 말수가 적고 눈빛이 차가웠다. 어디서 자랐는지도 모르겠고 부모가 누군지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그저 고아 출신이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고아면 뭐 어때요? 착하기만 하면 되죠. 남편은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내 찜찜했다. 뿌리도 모르는 사람을 며느리로 들이다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뻔했다. 과연 입방아에 오르지 않을 리 없었다. 친척 언니가 전화로 속삭이듯 물었다. 그 애 진짜 고아래? 혹시 무슨 사연 있는 거 아냐? 나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다. 그 한숨이 며느리 귓등으로 흘러 들어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때는 신경 쓰지 않았다. 아니, 신경 쓰고 싶지 않았다고 해야 맞을 것이다. 며느리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시장을 보러 나갔다가 돌아와서는 조용히 청소를 했다. 불평 한마디 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오히려 더 거슬렸다. 착한 척하는 게 아닐까 싶었다.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건 아닐까? 엄마, 수진이가 밥 잘한대요. 아들은 며느리를 칭찬했지만 내 귀엔 그 말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가 식탁을 닦을 때 쓰는 손놀림만 자꾸 눈에 밟혔다. 왼손으로 행주를 쥐고 오른손으로 그릇을 정리하는 버릇.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질 않는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상을 차리며 나를 힐끗 쳐다봤다. 그 눈빛이 묘하게 익숙했다. 슬픔과 원망이 뒤섞인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표정. 나는 고개를 돌렸다.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수진아, 국간이 좀 싱거운데? 일부러 트집을 잡았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또다시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 왜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걸까?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났다. 30년 전 내가 25살이었을 때, 그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가슴에만 묻어둔 기억. 그 기억이 왜 지금 떠오르는지 알 수 없었다. 며느리가 설거지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가 유독 크게 울렸다. 나는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눈을 감았다. 차가운 이불 속에서 손끝이 떨렸다. 며느리의 얼굴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다. 특히 눈매가 신경 쓰였다. 누군가를 닮았는데 그게 누군지 정확히 집어낼 수가 없다. 아들을 닮았나? 아니면 남편을 닮았나? 그것도 아니라면 설마. 입 밖으로 나온 말이 방 안을 맴돌았다. 나는 다시 이불을 뒤집어 썼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김치찌개를 끓였다.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짠맛이 혀끝을 자극했다. 며느리는 내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님, 간이 괜찮으세요? 나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렸다. 서운함인지 실망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감정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 눈빛이 낯설지 않다는 것이었다. 식탁 위 그릇은 차갑게 식어갔고 나는 손끝으로 그 차가움을 느끼며 속으로 되뇌었다. 왜 자꾸 익숙하게 느껴지는 걸까?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 그건 단순한 의심이 아니었다. 뭔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오래전 묻어둔 기억의 조각 같은 거였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가 밥상을 차리며 국그릇을 놓는 모습을 봤다. 그릇을 내려놓을 때 오른손으로 살짝 턱을 받치는 버릇.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 버릇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본 게 아니라 직접 가르쳤던 것 같기도 하고. 밥 푹푹 떠먹어야 속이 든든해. 옛날에 누군가에게 했던 말이 문득 떠올랐다. 며느리는 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푹푹 눌러 떠먹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속 어딘가가 아려왔다. 며느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는 소리가 들렸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다. 회색빛 하늘. 비라도 올 것 같은 날씨였다. 친척 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며느리에 대해 물어보더니 수군거리는 투로 말했다고 아들이 귀띔했다. 고아 출신이라는데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건 아니냐고.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벽장 깊숙이 넣어뒀던 낡은 앨범을 꺼냈다. 오래돼서 누렇게 바랜 종이가 손끝에 닿았다. 거칠고 딱딱한 촉감. 페이지를 넘기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깼다. 앨범 속에는 30년 전 사진이 있었다. 25살의 나. 그리고 내 품에 안긴 작은 아이. 딸이었다. 내가 낳은 딸. 그때는 가난했다. 남편은 술만 마시고 돌아왔고 나는 공장 일을 하며 겨우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를 돌볼 형편이 안 됐다. 밥 한 끼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다. 겨울이었다. 연탄가스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우던 날. 아이는 추운 방에서 떨고 있었고 나는 외투를 벗어 아이를 감싸줬다. 아이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지금도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다. 엄마, 배고파? 아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나는 무릎을 꿇고 아이 앞에 앉아 말했다. 밥 푹푹 떠먹어야 속이 든든해. 알겠지?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쥐었다.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로워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울 수는 없었다. 눈물을 보이면 아이가 더 불안해할 테니까. 아이는 밥을 먹을 때마다 그렇게 했다. 숟가락으로 밥을 푹푹 눌러 떠먹었다. 그게 버릇이 됐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안했다. 제대로 먹일 수도 없으면서 버릇까지 만들어버렸다는 게. 결국 나는 선택을 해야 했다.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는 것. 그게 아이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다. 나 같은 엄마보다는 따뜻한 곳에서 밥이라도 제대로 먹는 게 낫다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금방 데리러 올게. 조금만 기다려. 하지만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생활은 나아지지 않았고 남편은 빚만 늘려갔다. 아이를 찾아갈 형편이 되지 않았다. 몇 년이 지나 겨우 보육원을 찾아갔을 때 아이는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진 뒤였다. 어디로 갔는지 저희도 잘 모릅니다. 입양 간 건지 다른 시설로 간 건지 담당자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무릎이 시렸다. 바닥에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스며들었다. 그 추위는 지금도 무릎에 남아있다. 비 오는 날이면 특히 더 시리다. 그날 이후로 나는 딸을 찾지 못했다.
찾을 방법도 찾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저 가슴에 묻어두고 살았다. 아이가 어디선가 잘 살고 있기를,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앨범을 덮고 다시 벽장에 넣었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제각제각. 그 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다. 딸의 얼굴이 어른거렸다. 그 얼굴이 점점 커지더니 며느리의 얼굴로 변했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시장을 보러 나간다고 했다. 나는 무심코 따라 나섰다. 시장 골목을 걸으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봤다. 걸음걸이, 어깨의 각도,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 모든 게 낯설지 않았다.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갈 때 비린내가 코를 찔렀다. 며느리는 고개를 살짝 돌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그 표정, 그것도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딸도 생선 냄새를 싫어했었다. 시장에 데려가면 늘 코를 막고 다녔었다. 며느리가 채소를 고르는 동안 나는 멀찍이 서서 지켜봤다. 며느리는 상추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신선한 것만 골랐다. 그러다 문득 나를 돌아보더니 눈이 마주쳤다. 어머님, 왜 거기 서 계세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그 눈 속에 뭔가 있었다. 슬픔인지, 그리움인지, 아니면 원망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분명 낯익었다. 며느리가 무 한 개를 집어들고 무게를 재듯 손바닥 위에 올렸다. 왼손을 먼저 뻗는 버릇. 그것도 딸이 그랬다. 뭔가를 집을 때 늘 왼손부터 움직였다. 이상해. 너무 이상해. 속으로 중얼거리며 며느리를 따라갔다. 며느리는 과일 가게에 들러 사과를 샀다. 사과를 고를 때도 꼼꼼하게 하나씩 만져보며 흠집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 모습이 또 딸과 겹쳐 보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우산을 펼쳐 내 머리 위로 씌워줬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봤다. 가늘고 차가운 손. 그 손이 내 어깨를 스쳤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다.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 땅에 튀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다. 비 오던 날 아이를 보육원에 데려다 주던 그날도 이랬다. 빗소리가 울리고 아이는 내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작고 따뜻한 손. 그 손을 놓는 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스러운 일이 시작됐다. 어머님, 빨리 가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며느리는 우산을 더 내 쪽으로 기울이며 자기는 반쯤 비를 맞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미어졌다. 집에 도착해 며느리가 밥을 짓는 동안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부엌에서 움직이는 며느리, 냄비 뚜껑 여는 소리, 물 붓는 소리,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밥 냄새가 퍼졌다. 갓 지은 밥 특유의 구수한 냄새. 그 냄새를 맡으니 딸 생각이 또 났다. 딸에게 밥을 지어주던 날들. 비록 형편은 어려웠지만 밥만큼은 따뜻하게 지어주려고 애썼었다. 어머님, 밥 드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식탁 위에는 따끈한 밥과 국이 놓여 있었다. 며느리는 밥그릇을 내 앞에 밀어주며 말했다. 푹푹 떠드세요. 그래야 속이 든든하잖아요. 그 순간 숨이 막혔다. 며느리가 방금 뭐라고 했지? 푹푹 떠먹으라고. 그건 내가 딸에게 했던 말이었다. 우연일까? 아니면 손이 떨려서 숟가락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온통 혼란스러웠다. 이게 무슨 일인가? 며느리의 버릇, 말투, 눈빛, 모든 게 딸과 겹쳐 보였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를 쳐다봤다. 며느리는 국그릇을 들 때 오른손으로 턱을 받쳤다. 밥을 떠먹을 때는 숟가락으로 푹푹 눌렀다. 반찬을 집을 때는 왼손을 먼저 뻗었다. 모든 게 낯익었다. 너무나 낯익어서 무섭기까지 했다.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모든 소리가 과거로 나를 끌어당겼다. 며느리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똑똑.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무릎을 꽉 쥐었다. 무릎이 시렸다. 오래된 관절염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시렸다. 설마 그럴 리가. 혼잣말이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하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다. 며느리가 내 딸일 리 없다. 그럴 리 없는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 밤이 깊어갔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나는 홀로 거실에 남았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렸다. 빗소리가 가슴을 두드렸다. 나는 다시 벽장을 열어 앨범을 꺼냈다. 딸의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 그 눈빛이 며느리와 너무 닮았다. 아니야. 이건 착각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앨범을 덮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뭔가 더 큰 진실이 숨어 있다는 걸. 며느리에 대한 불편함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감정이 나를 짓눌렀다. 화가 나면서도 슬펐고 슬프면서도 불안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일이 터졌다. 며느리가 차린 밥상을 보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다. 국그릇을 놓을 때 오른손으로 턱을 받치는 모습, 밥을 푹푹 눌러 담는 습관, 심지어 앞치마 끈을 묶는 방식까지 모든 게 낯익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수진아.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그 눈빛, 또 그 눈빛이었다. 슬프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표정. 국이 또 싱겁네.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다. 손에 들고 있던 국자가 살짝 떨렸다. 아들이 끼어들었다. 엄마, 국 맛있는데요. 왜 그러세요? 나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며느리만 노려봤다.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시 만들어 올게요. 그 말투마저 거슬렸다. 왜 이렇게 순순히 따르는 걸까? 왜 화를 내지 않는 걸까? 항변 한마디 없이 그저 고개만 숙이는 모습이 도리어 나를 더 화나게 만들었다.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답답했다.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목을 조였다. 분노인지 죄책감인지 아니면 그리움인지 알 수가 없었다. 식탁에 앉은 가족들은 조용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밥만 먹었고 남편은 신문을 펼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침묵이 더 견디기 힘들었다. 며느리가 다시 국을 끓여 들고 나왔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다. 국그릇을 식탁에 내려놓을 때 손끝이 그릇에 닿으며 작은 소리가 났다. 땡그랑. 그 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이번엔 좀 나은가 보자. 나는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간이 딱 맞았다. 아니, 맞았던 게 아니라 처음부터 괜찮았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냥 그렇네.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제자리에 앉았다. 밥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밥을 푹푹 눌러 떠먹는 모습만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다. 며칠 뒤 친척 모임이 있었다. 며느리도 함께 가야 했다. 친척 언니들이 며느리를 보더니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고아 출신이라는 소문이 이미 돌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말리지 않았다. 아니, 말릴 수가 없었다. 며느리는 친척들 사이에서 말없이 서 있었다.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며느리는 혼자 구석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셨다. 그 모습이 또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소외된 채 혼자 앉아 있는 모습.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창밖만 바라봤다. 눈가가 붉게 물들어 있었다. 울었던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모른 척했다. 그날 밤 며느리가 밥상을 차렸다. 김치찌개가 식탁 위에 놓였다.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예전처럼 구수하지 않았다. 눅눅하고 무거운 냄새만 맴돌았다. 나는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식은 밥이 딱딱하게 느껴졌다. 며느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조용히 밥을 먹었다. 아들도 남편도 아무 말이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다음 날 아침 또다시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유는 사소했다. 빨래를 잘못 깼다는 핑계였다. 사실 잘못 깬 것도 아니었다. 그냥 화가 났다. 이유 없이 화가 났다. 이것도 제대로 못해? 어디서 뭘 배웠길래 이 모양이야? 며느리는 또 고개를 숙였다. 변명 한마디 없었다. 그 모습이 더 화를 돋웠다. 고아 출신이라더니 역시 그렇네. 집안 교육이라는 게 없으니.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또 바닥에 떨어진 눈물이 작은 소리를 냈다. 며느리는 울음을 삼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서서 방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집안을 울렸다. 쾅! 그 소리가 가슴을 후벼 팠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다. 손끝이 차가웠다. 방금 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았다. 고아 출신이라고. 집안 교육이 없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30년 전 보육원에 딸을 맡기던 기억이 떠올랐다. 담당자가 말했다. 아이가 적응을 잘할지 모르겠다고. 엄마 없이 자란 아이들은 상처가 깊다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혼잣말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다. 이미 내뱉은 말은 며느리의 가슴에 박혀 있을 테니까. 며칠 뒤 며느리가 집을 나가겠다고 했다. 아들이 붙잡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수진아, 제발. 아들이 애원했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옷을 개는 손이 떨렸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그 모습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보육원에 딸을 맡기던 날 딸이 돌아서 걸어가던 그 뒷모습과 똑같았다. 문이 닫혔다. 쾅!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이 시렸다. 손끝이 차가웠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왜 이렇게 낯익은 거지? 왜 이렇게 익숙한 거지? 혼잣말이 계속 나왔다. 며느리의 버릇, 말투, 눈빛. 모든 게 딸과 겹쳐 보였다. 하지만 인정할 수가 없었다. 인정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다. 밤이 깊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째각째각 울렸다. 며느리가 없는 집은 싸늘했다. 공기가 차가웠다. 냄새도 없었다. 김치찌개 냄새도, 밥 냄새도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또다시 벽장을 열어 앨범을 꺼냈다. 딸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사진 속 아이의 눈빛. 그 눈빛이 며느리와 똑같았다. 슬프면서도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 설마 정말 설마.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생각할수록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며느리의 나이, 고아 출신이라는 배경, 익숙한 버릇들. 모든 게 딸을 가리키고 있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처음으로 울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을 생각하며 울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구박하고 소외시킨 며느리가 어쩌면 내가 평생 찾던 딸일지도 모른다는 걸. 손이 떨렸다. 앨범이 바닥에 떨어졌다. 사진들이 흩어졌다. 나는 사진들을 주우며 계속 울었다. 울음 삼키는 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무릎이 시렸다. 온몸이 차가웠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차가운 건 내 마음이었다. 딸을 찾았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딸을 다시 떠나보냈다는 사실. 그게 가장 차가웠다. 며느리가 집을 나간 지 사흘이 지났다. 아들은 연락을 시도했지만 며느리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집안은 텅 빈 것처럼 조용했다. 나는 며느리의 방문 앞에 서서 손을 떨며 문손잡이를 잡았다. 들어가도 되겠지. 혼잣말을 하며 문을 열었다. 삐걱. 문이 열리는 소리가 고요를 깼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이불은 반듯하게 개져 있고 옷장 문은 꼭 닫혀 있었다. 나는 방 안으로 들어가 주위를 둘러봤다. 며느리의 냄새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어떤 냄새였는지 정확히 말할 수는 없지만 익숙한 냄새였다. 편안하면서도 그리운 냄새.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봤다. 펼쳐보니 며느리가 쓴 글씨가 있었다. 정갈한 글씨체. 하지만 몇몇 글자는 삐뚤빼뚤했다. 어린 시절 제대로 배우지 못한 흔적 같았다. 어린 시절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노트를 덮고 옷장으로 다가갔다. 옷장 문을 열었다. 끼익. 오래된 경첩이 삐걱거렸다. 옷장 안에는 며느리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손으로 하나씩 만져보며 지나갔다. 면 소재의 블라우스, 치마, 가디건. 모두 소박한 옷들이었다. 옷장 구석에 작은 상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낡은 종이 상자. 테이프가 여러 번 덧붙여져 있었다. 나는 그 상자를 꺼내 바닥에 앉았다. 무릎이 시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물건들이 담겨 있었다. 낡은 사진 몇 장, 색바랜 손수건, 그리고 작은 옷 한 벌. 아기 옷이었다. 손이 떨렸다. 그 아기 옷을 들어 올렸다. 분홍색이었지만 이제는 발에서 거의 흰색에 가까웠다. 옷감의 질감이 손끝에 닿았다. 거칠고 낡았지만 익숙했다. 이건 숨이 막혔다. 이 옷, 이 작은 아기 옷. 30년 전 내가 딸에게 입혔던 옷이었다. 손으로 직접 꿰맸던 옷. 실밥이 고르지 않았던 그 옷.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려서 옷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상자 안을 더 뒤졌다. 작은 머리핀이 하나 나왔다. 빨간색 플라스틱 머리핀.
딸에게 마지막으로 꽂아줬던 그 머리핀.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다. 상자 바닥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펼쳐보니 누렇게 바랜 편지였다. 내 글씨였다. 30년 전 내가 쓴 글씨. 수진아, 엄마가 금방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사랑해. 편지를 읽는 순간 눈물이 쏟아졌다. 그 편지. 보육원에 딸을 맡기던 날 몰래 옷주머니에 넣어줬던 그 편지. 딸이 평생 간직하고 있었구나. 수진이었어. 며느리의 이름이 수진이었다. 딸의 이름도 수진이었다. 왜 진작 눈치채지 못했을까? 이름부터 똑같았는데. 밖에서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 빗방울이 점점 거세졌다. 나는 상자를 안고 주저앉아 울었다. 울음이 터져나왔다.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이 한꺼번에 쏟아졌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 며느리였다. 비에 젖은 채로 돌아온 것 같았다. 나는 서둘러 눈물을 닦고 방 밖으로 나갔다. 며느리는 현관에 서 있었다. 옷이 흠뻑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며느리는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나는 며느리에게 다가갔다. 손에는 여전히 그 아기 옷을 들고 있었다. 며느리는 내 손에 든 옷을 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게 어떻게?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봤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다. 이게 내 거였니?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이 떨리며 입술을 깨물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다가갔다. 수진아,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며 울기 시작했다. 제가 그 아이였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음에 섞여 나왔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30년 전 딸의 손과 똑같았다. 어떻게 알았어? 며느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봤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 그 얼굴이 어린 딸의 얼굴과 겹쳐 보였다. 어머님이 절 보실 때마다 이상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낯익다는 듯이요. 저도 그랬어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다. 어릴 적에 어떤 여자가 절 보육원에 맡기고 가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밥은 꼭 푹푹 떠먹으라고 했어요. 그래야 속이 든든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젖은 옷에서 비 냄새가 났다. 하지만 그 냄새조차 그립게 느껴졌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 입에서 그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내 품에서 울었다. 몸이 떨렸다. 나는 며느리의 등을 쓰다듬으며 계속 말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며느리는 울음을 그치지 못했다. 나도 울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였다. 얼마나 울었을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저를 버리신 게 아니었나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며느리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살리고 싶었어. 그때 우리 형편으로는 널 제대로 키울 수가 없었어. 밥도 못 먹이고 추운 방에서 떨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게 너무 미안해서 너를 따뜻한 곳에 보내고 싶었어. 며느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편지 평생 가지고 있었어요. 엄마가 금방 데리러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정말 오래 기다렸어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며느리를 더 세게 끌어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며느리는 내 품에서 작게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다시 만나게 됐잖아요. 그 말에 나는 또 울음이 터졌다. 며느리는 나를 꼭 안아줬다. 차가웠던 손이 점점 따뜻해졌다. 엄마 며느리가 그렇게 불렀다. 30년 만에 듣는 그 말. 가슴이 뜨거워졌다. 나는 며느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그래, 엄마야. 엄마가 여기 있어.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다. 빗소리가 점점 잦아들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다. 먹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제가 어머님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던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아들이 제 오빠였던 거예요? 아니야. 아들은 내가 떠난 뒤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너는 내 첫째 딸이고 아들은 내 남동생이야. 며느리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졌다. 울다가 웃는 얼굴. 그 모습이 어렸을 때 딸과 똑같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나는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부터는 딸로 살면 돼.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면 돼.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우리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며느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돌아왔다. 나는 따뜻한 차를 끓여 며느리에게 건넸다. 며느리는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다. 사실 처음 아들분을 만났을 때부터 이상했어요.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을 때도 운명 같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정말 운명이었나 봐. 너를 다시 내 곁으로 데려온 운명. 며느리는 차를 마시며 눈물을 닦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이 맑게 개었다. 나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말했다. 미안했던 일들이 너무 많아. 내가 너한테 얼마나 모진 말을 했는지 생각하면 너무 괴로워. 며느리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 다 이해해요. 어머님도 혼란스러우셨을 거예요. 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닌 딸. 내 딸. 30년 만에 다시 만난 내 딸. 이제부터는 엄마가 잘할게. 못해줬던 것들 다 해줄게. 며느리는 내 품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다. 해가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집안 공기가 달라졌다.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다. 냄새도 달라졌다. 눅눅했던 냄새가 사라지고 포근한 냄새가 났다. 나는 딸의 눈물에 젖은 뺨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다. 딸도 웃었다. 30년 만에 찾은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들을 거실로 불렀다. 말해야 할 때가 왔다. 아들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다. 나는 그 옆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아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은 나를 바라봤다. 나는 며느리, 아니 딸을 불렀다. 딸도 조심스럽게 거실로 나왔다.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사실은 말문이 막혔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들은 기다렸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을 이었다. 수진이는 내 아내가 아니야. 수진이는 내 누나야.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입이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듯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30년 전 엄마가 너 낳기 전에 딸을 하나 낳았어. 그때는 너무 가난해서 아이를 키울 수가 없었어. 그래서 보육원에 맡겼고 그 아이가 수진이야. 아들은 딸을 쳐다봤다.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우린 부부가 아니라 남매였다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거실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미안해요. 저도 몰랐어요. 어머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설마 이럴 줄은. 아들은 고개를 들어 딸을 봤다. 눈가가 붉었다. 하지만 화를 내거나 소리를 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물었다. 그럼 우리 결혼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답했다. 정리해야지. 부부로는 살 수 없어. 하지만 가족으로는 살 수 있어. 우린 원래부터 가족이었으니까.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충격에서 벗어나려 애쓰는 모습이었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부부로 살 수는 없지만 이제는 가족으로 함께 할게요. 제가 원했던 건 그거였어요. 가족. 아들은 딸을 바라봤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다. 우린 남매였네요. 하지만 가족인 건 변함없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들이 이렇게 성숙하게 받아들일 줄은 몰랐다. 나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로 평생 곁을 지켜줄게. 못해줬던 것들 다 해줄게. 딸은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아들도 내 손을 꼭 잡아줬다. 세 사람의 손이 맞닿았다. 따뜻했다. 3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며칠 뒤 우리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했다. 부부관계는 무효가 되었고 딸은 호적에 내 딸로 다시 들어왔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다. 딸은 이제 며느리 방이 아닌 옆방으로 옮겼다. 짐을 옮기는 날 나는 딸을 도왔다. 옷을 개고 책을 정리하며 딸과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 제가 어렸을 때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나지. 내가 밥 먹을 때마다 푹푹 눌러 떠먹던 것도, 그릇 놓을 때 턱을 받치던 버릇도. 딸은 웃었다. 그게 다 엄마한테 배운 거였어요. 저는 몰랐는데 몸이 기억하고 있었나 봐요.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이제라도 함께 있게 돼서 다행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비췄다. 따뜻한 빛이었다. 저녁 무렵 가족이 모두 식탁에 모였다. 남편, 아들, 그리고 딸. 나는 밥을 차리며 모두의 얼굴을 바라봤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자, 다들 밥 먹자. 나는 밥그릇을 하나씩 돌렸다. 딸은 밥을 받아들고 숟가락으로 푹푹 눌러 떠먹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말했다. 누나, 이제 진짜 누나처럼 대해도 되죠? 딸은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동생 노릇 제대로 해. 두 사람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남편도 덩달아 웃었다. 나도 웃었다. 오랜만에 듣는 웃음소리였다. 밥상 위에서 그릇이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찰랑. 국을 따르며 반찬을 나누며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다. 따뜻한 밥 냄새가 식탁 위를 맴돌았다. 나는 딸의 밥그릇에 반찬을 더 얹어주며 말했다. 많이 먹어. 그동안 제대로 못 챙겨줘서 미안해. 딸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있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30년 전 차가웠던 그 손이 이제는 따뜻해졌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 딸이 옆에서 도와줬다. 물 흐르는 소리, 그릇 부딪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나는 딸에게 말했다.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딸은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나를 봤다.
엄마, 괜찮아요. 저는 버려진 게 아니라 결국 돌아온 거였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나는 딸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또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날 밤 나는 딸의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다. 딸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나를 보고 미소 지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나는 딸 옆에 앉아 말했다. 그냥 내 얼굴이 보고 싶어서. 딸은 내 어깨에 기대었다. 나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햇살에 데워진 방 공기가 따뜻하게 느껴졌다. 엄마, 이제는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딸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우리 이제 행복하자. 남은 시간 함께 행복하자. 딸은 눈을 감고 편안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손을 맞잡은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밤이었다. 나는 딸 곁에 앉아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시간을 되찾는 것 같았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았다. 지난 후회도 아픈 기억도 모든 게 이 순간으로 향하기 위한 길이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편해졌다. 딸은 내 품에서 잠들었다. 고른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딸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거실로 나오니 남편이 앉아 있었다. 괜찮아? 남편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제는 정말 괜찮아. 남편은 내 손을 잡아줬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집안은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따뜻하고 평화로운 고요였다. 30년 만에 되찾은 딸. 그 아이가 이제 내 곁에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 딸과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상이었다. 가족은 때로 잃어버린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날 수 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가 새로운 시작이었다.